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커리는 불행한 연애 관계 때문에 분석을 받으러 온 젊은이였다. 그의 사례는 갈등이 충동과 방어 사이에서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생겨난다는 페어벤의 견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의 부모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헤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부유한 사업가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야망에 차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여자 쪽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거쳐 그녀와 결혼하였다. 제커리가 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부모의 부정행위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변호사들과 함께 그를 가족으로부터 내쫓았으며 재산을 빼앗아갔다. 그는 그녀에게서 쫓겨나자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고 오직 제커리에게만 접근을 허락했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는 자신과 걸맞는 사회적 지위에다 성실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과 재혼하였다. 여기서 구체적인 임상 사례가 나오죠. 부모가 이혼한 케이스인데 부유한 어머니와 그리고 야망을 가진 아버지 사이에 결혼 생활 속에서 이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됐는데 이혼하게 된 것인데 어쩌면 부유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또 그 변호사에 의해서 야망을 가지고 이 어머니와 결혼했던 자기 아버지가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 아이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야망에 차고 매력적인 청년이어서 결혼이 일어났는데 이 결혼 생활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이혼하는 케이스로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어떤 이혼한 후에 성격이 아주 어둡게 변했고 오직 자기하고만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의 성격이 어두운 성격을 가진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커리는 그 누구도 실현하기 어려운 극도로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극도로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디펜시브한 입장에서 생각을 고착시켜서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제커리는 계속 일부일처주의자였으나 자기가 한 여성에만 헌신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 구조가 드러나죠. 일부일처주의자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한 여성에게만 헌신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분석을 통해 그는 아버지와의 동의시를 통해 형성했던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신의 측면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바람피웠던 과거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자기의 인격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지금까지 타인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치밀하게 숨겨온 아버지처럼 난잡하고 무책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아버지와 동일시된 아버지의 어두운 성격의 일부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타인에게만 숨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숨긴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방어를 이해하는 때 가장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의식적인 방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방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방종한 모습이죠. 자기 안에 아버지처럼 난잡하고 무책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죠. 근데 그 억압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 기억이 페인풀해서 억압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금지된 충동이기 때문에 억압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페인풀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기의 금지된 충동 때문에 이런 기억이나 충동 모두가 억압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프로이드의 입장인데, 이 폐업에는 억압되는 것은 가장 주된 원인은 관계 때문이라고. 그 숨겨진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앙이고 센트럴 이고 중심으로 자기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패턴과 다른 어떤 숨겨진 어떤 관계들, 그 관계가 억압돼 있다고 보는데, 그 얘기를 좀 따라가 보죠. 다양한 성적 충동과 환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와 가졌던 좋은 시간과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금 오역인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가졌던 좋은 시간과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보통 억압된 것이 드러나면 그에 관련돼서 나쁜 것도 드러나고 좋은 것도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원문을 좀 봤는데, 원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mories of good times with and warmth toward his father were uncovered. 아버지와 가졌던 좋은 시간과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기억들이 드러났다. 언커버드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관계가 억압돼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숨겨져 있었던 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와 닮은 측면과 함께 아버지와 가졌던 좋은 시간들 드러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따뜻한 이분의 정서의 경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나쁜 아빠라고, 나쁜 엄마 아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서 이분의 성찰이 조금 생겨나고 억압된 것이 풀려 나오면서 그 나빴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나쁜 것들이 충분히 언어화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실제로 가졌던 좋은 관계나 거기에 애착돼 있었던, 어쩌면 거기에 대한 깊은 관계, 사랑, 그 끌려있는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 드러나요. 아버지하고 가졌던 좋은 시간과 아버지에 대한 따뜻함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various sexual impulses and fantasies were revealed. 그와 함께 성적 충동과 그리고 환상들이 드러났다. 이래서 억압된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 212쪽에 번역된 부분은 오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거꾸로 돼버려요. 그러나 폐업연의 억압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그와 아버지의 리비도적 애착과 연결된 모든 관계들 속에 있었다. 제커리는 자신이 아버지와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그러한 자각은 어머니와 계보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의식적인 자기 이미지와 타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어떤 그 메모리들이 과거에 아버지하고 관계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성적 충동이나 판타시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억압이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억압의 원인을 찾아보면 기억이나 어떤 충동이 억압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 억압은 프로이드는 이고나 슈퍼이고
기능에 의해서 억압된다고 봤는데, 페어벤의 생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관계 패턴, 이 관계가 뭔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모의 성격의 일부하고 관련돼서 가졌던 어떤 대상관계적인 위험한 대상관계를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내적 관계가 다른 내적 관계를 억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억압된다. 내적 관계.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관계들이 억압되면서 그와 관련되는 기억이나 충동들도 부수적으로 억압되는 것이지, 어떤 페인풀한 경험이나 어떤 충동이나 욕동 자체가 그거 자체로서 억압이 일어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페어벤이 보는 것은 위험한 내적 관계를 일상적인 내적 관계가 억압하고 있다는, 이건 위험한 관계죠. 그래서 그 내적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그와 함께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그 메모리나 어떤 기억이나 충동도 같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나쁜 대상과 가지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어떤 부분과 자기가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세분하게 되면 어쩌면 이제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난 크게 봐서는 나쁜 대상과 나쁜 대상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다시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기가 지금 일상 삶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원래 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 대상과의 내 애착 관계가 만약에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 모습은 나쁜 대상에게 매여 있는 내 모습이죠. 그 나쁜 대상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싶은 내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런 관계가 되게 되면 이건 자기가 의식 속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관계가 재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쁜 대상 관계가 억압돼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보면은, 정작 위험한 것은 the real danger consistent with 페어벤's understanding of repression. 페어벤이 가지고 있는 억압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진정한 위험은 이러한 모든 자료가 보여주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리비도적 애착 관계 속에 있다고 교과서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given the vicissitudes of the early history. 이 사람의 초기 체험들을 고려하면 he could never allow himself to become aware of how internally bound to him he was. 그래서 이분의 초기 체험을 고려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내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애착하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묶여 있는지,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아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bad한 experience, painful한 건데 그 관계를 자기가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실은 굉장히 강렬하게 이분이 애착 관계가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애착 관계를 이 사람이 허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even now, 지금도 such a realization seemed dangerous and threatening to his conscious sense of who he was, shaped in relation to his mother and stepfather.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 어머니가 재혼해서 아주 좋은 분과 재혼해서 이 스텝파더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아버지하고 관계는 억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의붓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의붓아버지하고 관계가 정상화된 어머니하고 관계. 어머니도 과거의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던 어머니가 아니고 새로운 대상과 만나서 잘 화합하고 있는 이 어머니와 자기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의식적인 대상 관계죠. 이 사람의 일상적인 관계는, 의식 속에서의 관계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어머니나 의붓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자기 자화상이 생겨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생겨났죠. 자기는 아주 좋은 부모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나 그리고 의붓아버지와 관계에서 형성된 자기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 의식적인 자화상이죠. 의식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에게 위협적이고 위험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하고 가졌던 이 관계를 지금 그 위험한 위험한 아버지의 성격과 거기에 애착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과거의 관계를 지금 리얼라이제이션 한다고 한다면, 이 관계가 다시 드러난다면, 그 과거의 관계가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아버지하고 어두웠던 관계가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현재 자기의 자화상, 자기가 새로운 의붓아버지나 어머니와 관계에서부터 형성돼서 자기라고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과거의 관계가 의식화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 그 다음 얘기는 and what made it possible for him to be liked and cared for by other people.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돌보도록 했던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돌보고 했던 그 무엇,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 자기의 모습이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돌보아 주었던 그 자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적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관계가 의식화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과거의 관계가 의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메모리도 있고 어떤 충동, 성적 충동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 관계가 의식화되면서 자기가 그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안전하게 쌓아왔던 현재 부모들하고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자기에게 느끼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나의 관계들이 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내적 관계가 다른 내적 관계를 혹은 다른 내적 관계들을 억압하고 있는 관계다. 이게 억압의 본질이다. 그래서 리프레션 자체를 프로이드는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혹은 충동, 위험한 충동의 억압이라고 봤는데, 헤어베는 대상관계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두운 내적 관계가 억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적인 내적 관계가 지금 자기가 허용하고 있는 내적 관계가 혹은 자기가 허용하고 있는 대상 관계가 자기가 의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했던 과거의 내적 관계,
과거의 대상 관계 혹은 이게 내면화되어 있는 내적 관계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통찰인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제 메모리나 기억이나 충동,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억압하는데 억압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페인풀하거나 이게 금지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소자나 슈퍼이고나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적 대상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상관계가 위험했던 어떤 과거의 대상관계, 내면화되어 있는 내적 관계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적 관계가 억압되면서 그와 관련되는 그때 가졌던 충동이나 환상이나 어떤 기억들도 함께 어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했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충동이나 그리고 실제 트라우마틱한 체험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함께 묻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는 같은 것을 보는데 억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억압되어 있느냐 그리고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쪽에서는 프로이드 쪽에서는 자아와 초자아가 연합전선을 펴서 어떤 충동을 억압한다 모든 경험을 억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어베는 아주 독특한 견해죠. 내 의식적인 대상관계나 어떤 내적 관계가 용납할 수 없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내적 관계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관계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자아심리학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혹은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 크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쪽 심리 내적 구조 자아나 초자라는 입장 그리고 이들하고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한쪽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 관계 그래서 내적 관계들 사이에 어느 한 관계가 다른 관계를 억압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네, 실제로 뭐 억압이나 그 기억을 스스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억압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그거를, 의식 속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규명을 하고 이렇게 찾아낸다는 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정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억압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들으면서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게, 만약에 억압돼 있는 기억이나 뭐 이런 이미지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걸까? 그래서 만약에 떠올려서 괴로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고 스트렝스라고 자아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자아 강도 혹은 자기 심리학에서는 셀프 코히시브니스라고 해서 자기의 응집성이나 그래서 자아 강도나 자기 응집성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억압된 것이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억압된 것은 풀어주면 좋다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임상에서 실제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신 분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억압된 것은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만 가지고 그럼 억압을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을 직면시키면 된다. 그래서 컨프런테이션 시키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인지행동 쪽에서 상담에 임하시는 분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 보다는
실제로 현실을 직면시켜서 해결 중심 상담을 하게 된다면 그 이분이 어떤 자기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지만 의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는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이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기 이전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육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 자아심리학에서 지금도 자아 강도가 뉴라틱한 수준, 신경증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이 통찰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지적인 치료나 다른 사이코테라피로 치료를 하는 거지 통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대상광이 이론 쪽에서는 그렇게 뉴라틱한 환자만 대상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대신에 환자의 상태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환자가 해석을 통찰을 가지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분에게 해석적인 접근이 되는데 보드라이나 사이카틱한 분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이분들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큰 난리가 나요. 오히려 이분들이 겨우겨우 자기를 버티고 있는데 이게 디펜스인데 억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디펜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이 억압된 충동들을 드러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말할 것 같은데. 다 폭발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은 이게 충동도 어떤 억압도 안 돼요. 이분들은 억압이라는 개념보다는 스플리팅을 하고 분열을 하고 있는데 억압이라는 것은 억압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 뉴라틱한 수준에 간 사람들에게는 억압이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하고의 분리개별화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이라는 기제 자체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방어 수단이 스플리팅이죠. 분열시킨다. 의식 속에 가 있는 게 의식 속에 있는데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은 아주 자기의 좋은 부분으로 오늘 살려는데 그 이튿날은 갑자기 자기의 분열된 다른 나쁜 쪽에 자기가 자기를 점령해버려요. 근데 굿 셀프하고 배드 셀프가 교차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해서 어느 대상에 대해서 어제까지 아주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아주 나쁜 사람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의 얘기가 아니고 보통 이분들은 억압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드라인 사이카틱한 분들은 혼란한 의식 속에 있다고 봐요. 분열된 의식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 쪼개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너는 왜 네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왜 이것만 보고 있어? 너는 저쪽도 있잖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너한테 고깝게 느꼈지만 저분은 너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너한테 불편하기도 하지만 좋은 뜻을 가진 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저 사람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긴 한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는 저 사람은 통째로 나쁘고 그 다음에 통째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을 나쁘게 보고 있는 순간에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걸 감당을 못한다. 이 자극을. 그 인격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의식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는 순간과 좋은 면만 보는 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게 문제가 통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지만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은 완전히 죽도록 패는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상황에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동이 일어나면 그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분 대상으로 보인다는 게 있어요. 지금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공격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억압된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억압됐건 혹은 여기서는 억압의 이론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쪽에서 보면 분열까지를 좀 본다고 하면 억압과 분열 이런 측면들이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원론을 얘기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억압과 분열을 설명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들 뉴라틱한 수준의 환자들은 억압이 되지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은 억압이 안 된다고 보는 이런 견해가 있지만 폐업에는 달리 이해를 하고 있어요. 폐업의 이론에서는 이고가 스플리팅 되고 그리고 대상도 스플리팅 돼 있는데 대상 관계 하나로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떤 큰 이해의 축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느냐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초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초심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어느 이론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특히 임상적으로 돕는데 이런 이론들이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임상 체험에서는 프로이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간명하게 이 환자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폐변 쪽으로 보면 더 아주 섬세하게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의 축들이 각각 다른 초심리학인데 우리가 만나는 환자층에 따라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보는 게 더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담자를 봐야 될 경우에는 폐업의 이론에 의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